안녕하세요. 볼파르트 판넨베르크의 자연신학 오늘 58번째입니다. 요즘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넨베르크가 이 아티클을 쓸 때가 1990년대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물리학이 또 많이 변했을 거예요. 변했다기보다 훨씬 더 많이 발전했죠. 지금 2021년 판넨베르크가 지금 강의를 한다면, 특강을 한다면 비슷한 얘기를 했을까, 아니면 조금 다르게 접근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어요. 신학 같은 거는 그렇게 크게 짧은 시간 안에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학문도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심리학도 그렇고요. 고고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새롭게 어디서 유물이 발견돼서 예를 들자면 로마의 어느 유적지에서 거기 아직까지도 발견 안 된 게 많거든요. 발견돼서 그 로마의 역사가 약간 달라질 수도 있긴 있으나 그런 일들은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물리학은 좀 안 그래요. 10년, 20년 사이에 크게 변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떨까? 90년대라고 한다면 지금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많은 물리학적인 변화가 있었을 텐데, 그래도 여전히 판넨베르크가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그러한 입장을 견지할 것인가, 아니면 좀 바꿀 것인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근데 크게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네, 됐습니다. 오늘은 소제목, 제가 여기 이쪽에 있네, 적었죠? 방법론적 한계로서의 규칙성입니다. 네, 앞에서 물리학자들의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될 정도예요. 우리가 평소에 먹지 않던 음식을 과식한 겁니다. 그래도 부분적으로 그 맛을 좀 알았고, 또 나름으로 소화가 돼서 영양으로는 영양가가 됐겠죠. 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는 소화불량, 그냥 몸을 통해서 나가고, 근데 부분적으로는 좀 남고 했으니까 됐습니다. 이제 그런 물리학자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계속 그거를 대비시키고 있죠. 물리학은 그 규칙성을 찾는 겁니다. 물리 현상에 대한 규칙성, 방정식을 찾는 거죠. 그걸 예측하기도 하고, 그 예측이 나중에 실험을 통해서, 실험이나 관측을 통해서 증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의 자신의 전문 분야를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기들도 잘못 계산하거나 잘못 관측할 수 있긴 있으나 결국은 그 실험과 관측을 통해서 물리적인 진리를 자기들은 찾아간다. 그래서 이전에 아무리 위대했던 물리학자가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오늘날 새롭게
연구되는 그리고 관측되는 것에 의해서 교정된다. 결국은 우리는 약간 기우뚱기우뚱 하더라도 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맞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핵심 이제 규칙성이에요. 이 파넨베르크는 그 규칙성이 틀렸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유일무이성과 비가역성, 이 세 개를 그렇게 보는 거죠. 이 물리로 돼 있잖아요, 이 세 개가요. 물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규칙성을 물리학자들이 잘 찾아내고 있어요. 그건 뭐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절대적이냐고 하는 거죠.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그건 부분에 대한 것, 그 지금까지에 대한 것이고, 또 근본적으로 이 세 개가 이례적이라서 이제 끝까지 가봐야만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규칙성은 끝에까지는 가지 않은 그 상태까지만 어떤 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틀린 것은 아니나 한계가 있다. 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읽게 될 이 단락의 소제목은 방법론적 한계로서의 규칙성.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간단하게 지금 설명한 그 내용일 겁니다. 읽어봅시다. 과학적 우주론의 맥락에서 우주, 자연사라는 주제를 토론하고 난 지금 이제 우리는 신적 행위들의 본격적으로 이제 신학의 진술이 나올 때가 된 거예요. 신적 행위들의 역사의 맥락에서 세계를 사유하는 신학으로 논의의 방향을 선회해야 할 때이다. 자연도 그래서 그 자연에 대한 연구도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한 번에 딱 찍는 게 아니라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학은 이 세계를 하나님 행위의 역사로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될 차례다고 하는 겁니다. 바이체크에 의해 특별히 발전되어서 실질적으로 또한 조던의 개념과 일치하고 심지어 번디의 모델까지도 필연적으로 배제하지는 않는 서로 다른 물리학자들인데 그들의 공통적으로 배제되지 않는 자연사 공식을 자연도 역사가 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개념인지는 이해하시겠죠? 자연사. 자연이라고 하지 않고 자연의 역사라고 한 겁니다. 자연사 공식을 신학은 하나님의 창존의 활동의 역사로 무리 없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파넨베르크의 자연 신학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근데 바로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나는 파넨베르크가 그걸 제시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자연 신학이다. 말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좀 더 봅시다.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토론된 모델 모두는 앞에서 여러 물리학자들이 제시한 우주 세계의 모델
그런 것들은 우주사의 우주 역사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주사의 우발적인 사건들의 연속들을 우발성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 과정의 규칙성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거를 탁 매치해서 말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제가 요즘 그 물리학에 대한 책을 몇 권 읽었습니다. 최근에 옛날에 본 것들 빼놓고 최근에 아인슈타인이 괴들과 함께 걸을 때라든지 또 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 그런 책. Reality is not what it seems. 하도 그 책이 인상 깊었기에 그 원어 제목도 다 외워두었습니다. Reality. 실제는 is not 뭐뭇이 아니다. What it seems. 보이는 seems. 보이는 대로의 그 어떤 것이 아니다. 좀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이거는 물리학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 것들 읽다 보니까 그들의 그 엄청난 연구를 신학자가 조금이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코멘트하기는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전문적이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그 대목을 파넨베르크가 짚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물리학은 우발성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 책들을 읽으면서 동시에 이 파넨베르크 자연신학을 읽어가다 보니까 그 책에서 우발성 개념이 얼마나 나올까 하고 이제 유심히 봤거든요. 근데 그런 게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지?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는 물리학계에서는 관심이 없는 그 우발성 개념을 파넨베르크 혼자서 그냥 떠드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대목을 지금 설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봅시다. 그 우발성 관점이 아니라 그렇더라고요. 그 과정의 규칙성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계속 그것만 붙들고 있어요. 아인슈타인 1905년에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또 1900 몇 년도인가? 그 뒤에 나오는 일반 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뭐 코펜하겐 학파에 의해서 또 활짝 열린 양자의 세계, 뭐 닐스 보어 등등 그런 데에서 뭐 그 뒤로 나오는 학자들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핵심적으로는 그 물리 현상의 규칙성이 뭐냐, 그 방정식을 찾는 거였습니다.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규칙성의 확증들이, 파넨베르크는 그 규칙성이 과연 그 전체 역사를 담고 있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론적 한계 이렇게 얘기하죠. 물리학자들은 그거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규칙성의 확증들이 담재하고 있는 우발성은 물리학에서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당연히 있는 건데, 담재하고 있는 우발성은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다른 게 나오지? 그래서 또 연구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발성이거든요. 근데 그걸 근본으로 해서 세계를 보지는 않습니다. 물리학자들은요. 규칙성의 확증들이 담재하고 있는 우발성은 부수적인 문제로서 논의의 대상으로 치부되었다. 네. 부수적인 문제가 되어버리고 됐다는 거죠. 파넨베르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러한 논의 대상 취급은 우발성 이거는 부수적인 거지 핵심만 아니라 중요한 건
그 규칙성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우발성은 우리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야. 이런 정도로 처리합니다. 이러한 논의 대상 취급은 바이츠커가 우주의 시작과 그 발전 국면들의 유일무이성과 비가역성을 조망할 때뿐만 아니라 초돈이 새로운 물질의 발생을 조망할 때도 드러나고 있다. 번디에게 우발성의 측면은 완전히 새로운 물질의 발생이라는 측면에서만 다뤄지고 있다. 본노의 진동 모델에서 여러 모델들이 있죠. 우발성은 가장 억압받게 된다. 그래요. 그래,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저에게도 대단히 인상 깊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리학 책, 전문적인 책에서는 이제 우발성 개념이 별로 다뤄지지 않는 게 좀 이상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이 파넨베르크 설명을 들으니까 자연스러운 거네요. 그 우발성은 별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주 과정의 시초 조건에 대한 물음은 무한히 소급되어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 빅뱅 아니면 그 전 계속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직 풀리지 않은 우발성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 연관이 되나요? 하여튼 그렇다고 하네요. 그 대신 아주 놀랍게도 그 모델의 주관적인 측면 속에는 주어진 경험으로부터 유래하지 않는 임의적인 가정들이 설명 요인으로 담주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발생 사건들의 우발성이 그 물리 그 규칙성 방정식 이런 것들은 다 우발적이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다 알고서 그대로 이렇게 진행돼 갖고 그걸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전혀 엉뚱하게 어떤 세계관이 펼쳐집니다. 지금 뉴턴식의 시간과 공간 이 개념으로는 현대 물리학은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지금 첨단 물리학이 보고 있는 그 모델도 이게 확정된 건 아니죠. 발생 사건들의 우발성이 단지 비록 부수적 문제로서이긴 하지만 다양한 설명 모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물리학이 자연을 오직 규칙성들에 의해서만 조망하는 방법론적 한계를 통해 스스로 어떻게 제약당하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 계속 나타나니까요. 우발성이. 규칙성의 형식이 만일 그렇다면의 가설적 관계성인데 그렇죠. 앞에 뭐뭇이 뭐뭐라면 그다음에 이건 이렇게 되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작 고리로 지시되고는 있지만 만일이라고 하는 거의 관계는 애초부터 우발적일 수밖에 없다. 우발적일 수밖에 없다. 양자 개념에서도 모든 걸 확률이라고 하더라고요. 확률로만 나타나는데 그 확률이 떨어지게 된다면 또 다르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것이 라면이라고 하는 거를 전제하고 물리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것이 우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파넨베르크는 봅니다. 더 나아가 법칙은 시간의 비가역성과 사건들의 통계적 관찰 결과를 통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통계적 관찰 결과, 확률 등등이죠. 법칙이 진술하고 있는 내용은 자연 발생 사건들 속에 담기된
우발성을 지시해 주고 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법칙은 또한 역사성을 가리킨다. 예, 규칙성에 대한 설명을 역사성과 연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다가 언뜻 생각나서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이제 군대 갔다고 합시다. 근데 군대에서 매일 아침 일찍 몇 시에 일어나고 뭐 규칙적으로 생활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 A군이면 A군이라고 합시다. A군에 군대에 있을 때에 그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은 굉장히 규칙적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그 친구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계속 군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제대하게 되면 또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다른 방식으로 또 나타나게 되죠. 그 장이 다르니까요.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하지 않나. 우발성이라고 하는 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리학적 사유는 우발적 현상들을 지시해주고 군대 안에 있을 때 그 규칙들은 이 사람의 A군의 그 인생 역사에서는 다른 힘들을 따라가고 있다. 다른 힘, 이게 우발적 현상이죠. 그 우발적 현상들로부터 물리학적 사유는 방법론적 근거를 통해 거듭해서 규칙성들을 추상해내고 있다. 추상. 한편으로 사건들의 돌발성은 더 이상 물리학적 물음으로 간주되지 않을 물음들을 야기한다. 문장이 좀 서툴죠. 근데 무슨 뜻인지는 전달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돌발성은 우연성하고 좀 비슷하죠. 돌발성으로 대충 그렇게 보고 넘어갑시다. 돌발성으로 야기되는 물음들은 규칙성의 연관관계들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으로 명징하게 인식되어야 하는 자연 실제의 규칙성 자체가 던져주는 중요성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생 사건들에 근거하여 규칙성들의 연관관계가 특별히 규칙성 자체와 그리고 그 더 나아가 자연의 통일성이 파악될 수 있겠는가의 물음은 더 이상 엄격한 과학적 물음이 되지 못한다. 넘어가겠습니다. 성서적 역사관에 토대하여 성서적 역사관 하나님이 새롭게 일을 행하신다. 새로운 일이 계속 드러난다. 우발성, 하나님의 행위를 그 우발성 개념 안에서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성서의 역사관이에요. 성서적 역사관에 토대하여 자연이 신적 활동의 우발성을 통해 이해될 수 있는가의 물음은 엄밀히 말해 더 이상 과학적 물음이 아닌 것이다. 앞에서 내가 파넨베르크 그걸 얘기하려고 같은데 하다가 물론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한 건 대목하고 지금 연관되는 겁니다. 파넨베르크가 좀 더 정밀하게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정밀하지 못하게 대충 그런 방향 아닌가 생각했는데 다른 뜻입니다. 근데 제가 말한 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다시 그 문장 보겠습니다. 성서적 역사관의 토대에서 자연이 신적 활동의 우발성을 통해 이해될 수 있는가의 물음은 더 이상 물음은 엄밀히 말해 더 이상 과학적 물음이 아니다. 그건 이제 신학적 물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학의 우주 모델들을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창조의 활동의 역사에서 무리 없이 제시할 수 있는가 할 때 아니다 얘기한 거죠. 그건 영역이 다른 거예요. 범주가 다르다는 겁니다. 과학적 질문하고는 다른 질문인 거죠. 그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규칙성에 매달리고 있을 것이고, 신학은 규칙성이 담재하고 있는 우발성을 우발성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서적 역사 개념 속에서 발생 사건들의 연관관계가 그 사건들의 우발성에 근거해 있는 사례, 즉 물리학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통일성, 다시 말해 우발성과 규칙성의 대립적 통일성이 조망되는 사례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이 마지막 물음은 중요하다. 아, 그래요? 우발성과 규칙성의 대립적 통일성, 서로 변증 법적으로 이 물리 세계의 실제를 따라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밝힌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발성과 규칙성, 그런 면에서 대립적 통일성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나 그러한 통일성에 대한 물음은 물리학이 다루고 있는 실제를 철학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도 필수 불가결하다. 그러나가 아니라 그 부사가 그러나라기보다도 그래서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물음은 물리학자의 자기 이해와 관련된 중립성의 문제로 간주될 수 없다. 왜냐하면 물리학자의 사유와 행위는 우발성과 규칙성의 긴장 속을 넘나들기 때문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방정식 규칙성을 딱 붙들었는데 그걸로 또 다른 것들이 튀어나와요. 그걸로 다 담지 못하는 어떤 게 또 나와요. 그래서 긴장 가운데서 물리학자들이 활동합니다. 인식된 규칙성이 우발성에 의해 제약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물리학자들이 그걸 인식해야 되는데 별로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사실 인식할 때 물리학자는 새로이 규칙성의 연관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부담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뭐 어떤 뜻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 사건들의 연관관계, 여기 앞에서도 바로 앞 문장에서 나왔는데 연관관계 이게 원어로 뭘까요? 연관관계 대충 낱말 뜻으로는 알겠습니다. 연관관계. 자연 사건들의 연관관계, 뭐 공간과 시간의 관계, 아니면 이렇게 중력과 어떤 것의 관계,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확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 개념이. 자연 사건들의 연관관계, 그것이 신적 행위의 우발성에 근거한 성서적 역사 개념의 빛에서 이해될 수 있는가의 신학적 물음은 과학적 사유 양식과 관련하여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물리학자들이 그걸 인정을 할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학자들에 따라서 좀 입장이 다르겠죠. 지금 파넨베르크가 이건 과학적인 거하고는 근거 없이 너무 신학적으로 주장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 자연, 과학, 물리학, 뭐 화학 이런 것을 물론 그 전문가들처럼 아주 속속들이 다 아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아는 겁니다. 그 과학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건 아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알아서 말하는 것을 물리학자들은 저 사람은 알지 못하고 얘기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물리학자들하고 과학자들하고 인문학자들의 충돌이 있는 거죠. 그 과학자들은 순전히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규칙성만 갖고 말을 하지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과학 철학하는 사람들, 지금 파넨베르크처럼 자연 신학하는 사람들은 그 규칙성과 우발성의 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을 풀어내고요. 그리고 자연 발생의 연관관계 이런 것들을 뚜렷하게 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이 됐나요? 특별한 위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물음은 그러한 신학적 물음은 성서의 역사 개념에 근거해서 자연 사건들의 연관관계 이런 것들이 이해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물음은 과학적 성과와의 비교를 통해서 환원될 수 없다. 그러니까 과학이 이런 거를 잘 밝혀내고 있으니까 훨씬 그거는 맞는 이야기지, 뭐 성서적 그 역사 개념하고는 이게 비교할 수 없다. 이제 그런 걸로 가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과학이 오라, 성수가 오라, 이런 물음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학은 우발성과 규칙성의 관계를 놓고 과학적 측정 방식을 필연적으로 인용할 수밖에 없다.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각 사례에서 발견되는 규칙성의 연관관계들이 보여주는 형태와 내용은 진화론 이런 것들이 다 그 측정 방식이거든요. 그 규칙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내용은 또한 각 사례에서 발생 사건들의 우발성이 지닌 유일무이성을 드러내준다. 그 규칙성은 또 모든 자연의 현상을 완벽하게 해명하는 게 아니라 우발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하여튼 제가 어떤 뜻인지 알겠는데 그걸 설명하려니까 좀 약간 서투네요. 왜냐하면 그 연관관계의 형태와 내용은 우발성의 유일무이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로부터 구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신학은 규칙성의 연관관계에 대한 이것과 저것의 관계, 반증 사례들을 발견해내야만 할 것이고 자연 신학이 자연 실제에 매여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확보해야만 할 것이다. 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다음에 나오게 될 그 설명을 통해 우리는 우발성과 창조신앙 간의 관계를, 다른 한편으로 우발성과 자연 법칙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연을 역사로서 인식하는 문제, 역사로 인식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역사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뭐 이성계가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 이제 그런 거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종대왕이 어떻고 뭐 했고 뭐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실질적으로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됐네, 그런 걸 보는 거는, 그건 이제 지금 말하고 있는 주제와 연관한다면 그 과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규칙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왕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걸 말할 수 있죠. 근데 우발성이란, 아니 그거를 역사적으로 역사 철학으로 본다는 것은 그런 규칙성들, 그 왕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규칙적으로 사실을 밝히는 거, 규칙성인데, 그런 것들로 그 역사가 다 규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종대왕이 원해서는 되지 않은 일들도 많고, 그런 것들이 또 어떤 연관성 속에서 그 뒤에 어떻게 역사에서 나타나는지,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그런 우발성이 오히려 그 역사의 본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행위다. 신학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터무니없는 말은 아닐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